아니면 미국의 통화 정책이 그러니까 되게 매파적으로 뭔가 자산시장에서는 좀 더 강압적으로 다가올 겁니다. 적어도 6개월 동안. 지금부터 되게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면 자, 오늘 어떤 이야기 좀 준비해 오셨나요? 네. 곧 2022년이죠 벌써. 그렇죠. 벌써 이제 이게 이제 편집본으로 갖고 하겠지만 12월 6일이니까요. 오늘이 네. 올해도 이제 한 달이 안 남은 상황인 것이죠. 네. 그래서 사실 좀 늦은 감은 있어요. 왜냐하면 내년도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증권회사 같은 경우는 연간 전망이 이미 다 나왔을 시기니까요. 근데 이제 두물머리도 사실 자체 컨텐츠를 가져야겠다라는 취지에서 내년도 글로벌 경제를 한번 그려봤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저희가 증권회사처럼 저 뭐 여러 가지 크루들이 뭐 한 50명이 서포트해주는 그런 컨텐츠는 아니기 때문에 좀 핵심적으로 가자. 그래서 꼭 내년을 포커스 하더라도 그 이후의 변화까지도 한 4-5개의 쓰임을 한번 보자라는 취지에서 드물머리판 2022년도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 연간 전망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어떤 이야기부터 시작되나요? 제목 자체가 넥스트 스테이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면이 바뀐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다가오는 넥스트 시대, 즉 포스트 코로나, 아니면 위드 코로나 이런 코로나를 접하는 경제에서는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되는가? 뭐 이런 것도 좀 다루는 거고요. 근데 오늘은 사실 뭐 시기가 시기인 만큼 조금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오미크론 얘기를 좀 이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요즘 생각도 있어요. 확산세가 뭐 커지고 있죠 계속.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미크론은 블랭크에 들어갔어요. 왜 블랭크냐면 데이터를 아직 받을 수가 없어요. 이 데이터를 확인하는데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남았고요. 일주일 뒤에는 그 전까지는 모든 자산시장이 출렁임이 있을 겁니다. 실제로 간밤 주말 사이에 비트코인 시장이 한 20% 이상 급락했거든요. 내가 꼭 비중 늘리면 그러더라. 근데 비중 늘린 다음에 빠졌나요? 그럼 늘리고 난 다음에 빠지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면 뭐 한 번 더 늘렸어야 되는데. 어쨌든 이런 자산시장이라는 게 유동성의 단기 자금들이 모여있다는 속성을 놓고 봤을 때 출렁이라는 게 우리 금융시장 전반적으로 전통시장인 것이죠. 주식, 채권, 뭐 부동산까지도 영향력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뭐 헝다 이슈도 있었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다양한 부분이 녹아져 있지만 그래도 그 근저 중에 하나에는 오미크론 이슈가 자리 잡고 있다. 첫 번째 시간은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뭔가 무서운 것과 오미크론이 이제 자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칠지 맞습니다. 보면 될 것 같네요. 네. 사실 다양한 매체에서 오미크론에 대해서 얘기가 좀 있었었기 때문에 저는 좀 엑기스만 말씀드릴게요. 시간 절약하는 입장에서 이것만 알고 가자라는 취지에서 제목에 보시는 것처럼 제가 슬라이드 하나 좀 준비했는데요. 오미크론이 두려운 것은 결국 속도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일단 왼쪽 차트에 보시는 것은 오미크론이 발발한 다음에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발빠르게 움직였죠. 이번 오미크론의 전염률 자체가 여타 델타라든지 그 전에 변이 바이러스보다 상당 부분 빠르다. 이게 이렇게 빠르면 여러 가지 우려 섞인 부분이 있는 겁니다. 빠르면 더 널리 퍼질까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거고 빨리 걸리면 좀 더 일찍 죽을까? 라는 우려가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결국 이 속도의 세부적인 두려움이에요. 빨리 퍼졌기 때문에 넓게 퍼진다든지 빨리 퍼졌기 때문에 빨리 죽는다든지 확산과 치사율. 그렇죠. 결국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트리거인데요. 먼저 확산은 이미 전 세계로 뻗어났어요. 실제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이게 3일 오후 6시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기준이고요. 금요일 기준이고 보시면 이미 다 뚫렸습니다. 유럽 뚫렸고요. 아시아 뚫렸고요. 홍콩, 한국, 일본, 인도, 싱가포르, 말년까지 다 뚫렸잖아요. 호주 뚫렸고 미국까지도 뚫렸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다 뚫린 거죠. 그러니까 역시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전 세계 확장성은 엄청나게 크다. 자, 근데 여기서 좀 두려운 게 뭐냐면 지금 글로벌 경제가 정상 상태가 아닙니다.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높은 이유가 뭐 기저효과 아니면 팬텀 수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결국 공급단의 이슈가 있거든요. 이 공급단의 이슈라는 게 결국 뭡니까?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주요국들이 생산을 잘 못했었는데 팬텀 수요가 일어나면서 수요와 공급이 미스매칭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 또다시 사람들이 봉쇄에 들어간다면 이거 공급발 리스크 다시 한번 우려 섞인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상당 부분 있는 거죠. 결국 속도가 빨랐기 때문에 전이 속도가 빨랐기 때문에 전 세계로 확산되었고 그리고 상당 부분 보시는 것처럼 주요국들이 봉쇄에 시작했습니다. 오른쪽 차트 그림 보시면 이스라엘부터 시작해서 한국도 6일 기준으로
좀 더 강화된 거리두기를 다시 한번 발동했죠. 네. 그런 것처럼 전 세계가 이제 문을 잠그기 시작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두려운 거죠. 아, 이러다가 다시 한번 공급 쇼크 플러스 넘버 2, 레벨 2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가 역시 빠른 속도에 대한 스프레드 아웃에 대한 우려 이런 게 지금 있는 거고요. 네. 단 여기서 제가 짚고 넘어가 드릴 건 뭐냐면 또 하나의 속도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잖아요. 그게 뭐냐면 치사율. 치사율. 네, 그렇죠. 이 치사율까지 확대된다면 네. 사실 지금부터 투자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속 편하게 얘기하면 치사율까지 확인됐다. 네. 그러면 투자는 잠시 쉬는 게 낫습니다. 그게 만약에 뉴스로 딱 나온 순간 주식시장이나 어디든 굉장히 폭락을 좀 많이 하겠네요. 그렇죠. 폭락뿐만 아니고 이 치사율이라는 게 결국 이전의 변이 바이러스만큼 사람이 죽는다는 거니까 그러면 이 봉쇄의 모든 국가들의 동시다발적으로 걸어 잠그는 게 영원히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지금 조금 괜찮아져 갖고 리오프닝 주다 아니면 뭔가 그 공급단의 이슈가 내년 그 어느 순간에는 풀릴 것 같다라는 긍정적인 시각들이 전부 다 녹아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전 세계로 퍼진 거는 이미 퍼졌다. 또 하나 확인해야 될 게 치사율인데 네. 이 치사율의 데이터가 앞으로 열흘 뒤면 나올 겁니다. 날짜로는 언제인 거죠? 11월 말에 오미크론이 처음에 남아공에서 발표가 되고 네. WHO에서 한 2주간의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기간이 걸리겠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약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걸린다고 보는 거죠.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11월 말에 2주 정도 걸렸다 그랬으니까 제가 어렴풋이 보면 12월 16일이 좀 중요해 보여요. 중순 어쨌든. 네, 왜냐하면 그때 FOMC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가 타이밍이 너무. 네, 사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올해 마지막 농사의 마침표를 잘 지으려면 다음 주가 매우 중요해요. 네. 다음 주에 FOMC도 있죠. 12월 FOMC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미 페드의 주요 의원들은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갔어요. 즉 FOMC를 앞두고 이제 밖으로 자기의 의견들을 발설하지 못하는 기간에 들어간 거죠. 그러면 이제 정보가 없다라는 거. 주식시장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죠? 결국 불확실성. 그렇죠. 이 불확실성이 들어가는 건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 FOMC도 불확실성인데 또 하나 불확실성. 오미크론에 대한 치사율의 데이터가 네. 또 다음 주 그 어느 순간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상당 부분 그런 블랭크에 들어가기 때문에 네. 오늘 우리 시장은 2970포인트에서 다는 선방했어요. 네. 전일 미국 증시라든지 아니면 유럽 증시가 빠진 거에 비하면 상당히 상방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불안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런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으니까. 다시 본론으로 들어오면 두 가지죠. 속도 그 가운데 이미 퍼졌다. 그건 어쩔 수 없고 결국 치사율 이 부분이 핵심이다. 저는 이제 어쨌든 이런 데 나왔으니까 저만의 짧은 생각을 좀 드리면서 네. 투자에 조금이라도 판단이 되게끔 도움을 드려야 되잖아요. 네. 자, 지금부터는 제가 이제 판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김 작가님이 네. 김 작가님이 많은 패널들을 보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 오미크론 이슈도 간접적으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죠, 그죠. 어떠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이런 바이러스는 네. 지금 또 지난번에 넘어간 것처럼 넘어갈 수 있는데 네. 그런 마음도 들고 한편에서는 네. 네. 근데 이 오미크론 이후로도 네네. 또 그다음 네네. 버전 4, 네네. 5 이게 계속 될 거다. 이 두 네네. 가지 약간 교차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네. 그 누구도 약간 함부로 이거를 이 전문가 분야는 아니니까 그렇죠. 투자 전문가랑 이거는 좀 다른 다른 분야잖아요. 것이죠. 네네. 조심스레 하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는 양 두 가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변이 바이러스처럼 그러다 말겠지. 결국 백신이 경구용으로 나온다잖아. 결국 먹는 약 나오면 게임 셋이야. 흔들릴수록 모집해야 돼. 결국 지금이 기회야. 라는 부분이 있고 하나는 이번에 좀 다를 것 같은데 이번에는 뭔가 이러다가 경구용이 백신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어떡하지? 네. 이게 치사율을 더 높인다 그러면 어떡하지? 이런 우려감이 상당 부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사실은 저희가 데이터를 보면서 네. 페드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도 데이터 디펜던트 해야 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일단 왼쪽 차트 한번 좀 보시면요. 네. 남아공이 뭐로 유명하냐면요. 뭐로 유명한지 아세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유럽인들의 휴양지. 그렇죠. 좀 그건 알고 있어요. 네, 아프리카 유럽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남아공은 거기서 되게 잘 사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거의 유럽인들이 국가를 먹여 살린다 할 정도로 네. 여행이 상당 부분 좋은데 그래서 뭐 월드컵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더 재밌는 거는 남아공이 전 세계에서 에이즈 감염자의 확률이 가장 높아요. 왜요? 그러니까 2018년 기준으로 보면 사실 에이즈는 뭐 여러 가지 문화적인 부분도 있겠고 더 나아가서 보건 쪽의 문제도 있겠죠. 날씨의 문제도 있겠고. 근데 2018년 기준으로 WHO에서 어떤 발표를 했냐면 에이즈 감염자가 2018년 기준 3,700만 명인데요. 남아공 사람들이 770만 명. 그래서 10명 중에 네. 2명이 에이즈 걸렸다는 남아공이에요. 와. 근데 이 에이즈가 뭐가 문제냐면요. 네. 에이즈는 합병증에 약합니다. 합병증. 네. 근데 코로나라는 합병증에 약해요.
그래서 남아공에서 스프레드 아웃이 빠른 겁니다. 왜 이렇게 속도가 빠르냐? 만약에 선진국이었다면 이 정도로 빠르지 않았을 거다. 그리고 사실은 이 속도 부분도 우리가 남아공이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도 한번 우리가 곱씹어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빠르다, 안 돼, 라고 아니고 데이터를 좀 보자라는 의미죠. 그렇죠, 그렇죠. 네, 두 번째는 이제 오른쪽 차트예요. 제가 어저께 새벽에 네. 여기 온다고 또 새벽 4시에 업데이트 하지 않았습니까? 요건 새로 업데이트된 자료? 네, 업데이트 했죠. 이게 뭐냐면 아웃 오브 데이터라고 WHO에서 발표하는 거예요. 네. 위에는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의 발생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처음에 나오고요. 1차 파동, 2차 변이, 3차 변이, 현재 오미크론이 꽤 빠르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파 속도가 빠른 거죠. 밑에 건 뭐냐면 치사율입니다. 첫 번째 변이 지금은 이거의 속도에 비해서 치사율이 낮아요. 낮네요. 네. 저는 지금부터 사실은 이 데이터만 잘 업데이트하고 있더라도 큰 두려움, 큰 리스크 이런 것들은 좀 해결될 수 있다라고 봐요. 치사율이 오른다라고 한다면 사실 지금 전략은 무색할 정도로 지금의 포지션은 좀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치사율이 높다면. 왜냐하면 우리가 변이 바이러스 봤잖아요. 네. 지금은 놓고 보면 변이 때가 기회였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고통은 그걸 감내할 수 있는 고통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사율이 높아진다는 게 가장 핵심 부분이었는데 단 아직까지는 전이율은 빠른데 치사율은 낮다. 그래서 속도의 두 가지 큰 우려감. 하나는 전국적으로 퍼졌다. 그건 어쩔 수 없다. 그런데 왼쪽 데이터를 보면 남아공이니까 그렇게 퍼질만 했다. 왜냐하면 전염병에 약한, 합병증에 약한 에이즈 환자들이 국민 10명 중에 2명이었다. 엄청나게 크다라는 게 있었고 두 번째는 아직까지 나오는 데이터다가 치사율이 낮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해석하고 가자. 좀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들리네요. 현재까지는. 속도를 맹목적으로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냥 두렵다라는 것보다는 두려움을 갖되 알고 두려움을 갖자. 그렇죠. 그래야지 빨리 패션이 바뀌었을 때, 뉴스가 바뀌었을 때 우리가 대처가 빠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말씀드리는 것이죠. 네. 근데 저는 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 차트는 제가 좀 강조드리고 있는 건데요. 네. 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스프레드 아웃 됐습니다. 네. 한국도 이제 문을 잠그고 있죠. 네. 근데 이런 걸 좀 확인하고 싶어요. 위드 코로나가 뭐죠? 코로나 함께 살아가는 그렇죠. 네. 코로나 끝나는 게 아니고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네. 감기와 같을 수 있다는 얘기도 있죠. 네. 혹자는 오미크론이 코로나의 마지막 변이기 때문에 오미크론은 오히려 전 세계의 축제일 수 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감기와 더불어서 안고 가는 건데 사람이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상당히 긍정적인 뷰들도 나타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바로 이 차트입니다. 이게 뭐냐면 각 대륙별 1차, 2차 백신 접종률이에요. 아프리카 지역에서 이렇게 속도가 빨랐던 이유는 보시면 접종률이 미접종이 10명 중에 9명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보건 의료가 약했기 때문에 그렇게 빠른 겁니다. 자, 지금부터 유럽 뚫렸죠. 미국 뚫렸죠. 홍콩 비롯해서 한국 뚫렸습니다. 그런데 여타 국가들은 어떤지 보세요. 이미 2차까지 접종률이 유럽 같은 경우는 70% 가까이 되고요. 미국도 한 60%까지 올라오고 있고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즉 이미 백신을 많이 맞았다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 앞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미 치사율이 낮아요. 그런데 다른 지역들도 다 백신을 맞았단 말입니다. 그럼 치사율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맞겠죠. 네, 감히 예상해 보건데 높지 않을 것 같다. 네, 그래서 아직 뭐 그럴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심적 확신을 갖고 자산시장에 임하고 있지만 설마 모르니까요. 하지만 맹목적으로 속도 빨라, 큰일 났어. 아프리카 봐봐, 남아공 봐봐. 10명 중에 8명, 9명이 빠르게 걸리고 있고 치사율도 아직 걔네 못 믿겠어. 이렇게 접근하지 말자.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만약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서 치사율이 높아지면 이제 굉장히 큰 문제가 되겠네요. 접종률도 높은데도. 네, 그러면 진짜 우리가 생각하기 싫은 시나리오입니다. 이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돼가지고 지금의 백신의 모든 개발이 우세종이 뭐예요? 10명 중에 3명, 2명, 3명이 코로나에 걸렸는데 네. 어떤 사람은 1차 코로나, 어떤 사람은 델타 변이 코로나 걸렸다가 가장 많이 걸린 병종이 오미크론이 되면 그게 우세종이라 그럽니다. 네, 증상이 가장 많은 사람이 합작된 걸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속도는 사실 차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속도에 대한 두려움은 없어질 거다. 그래도 약간의 리스크는 있다. 그렇게 말씀 좀 드린 거고요. 자, 그러면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근데 과연 오미크론의 문제일까요? 지금 제가 쭉 말씀드렸던 게 오미크론 남아공에서 발발했고요. 근데 남아공이 공교롭게도 에이즈 환자가 많은 국가였고요. 보건의료가 열악했고요. 더구나 지금 차트에 보시는 것처럼 아프리카는 10명 중에 9명이 접종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코로나에 취약합니다. 접종률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죠. 근데 속도가 빠르니까 전 세계로 빠르게 스프레드 아웃 됐는데요. 다른 이웃들은 이미 코로나 이후에 다 대응을 잘 해나갔고 이미 다 튼튼해요. 그래서 안 죽을 것 같은데요. 단 속도가 좀 빠른 건 우려 섞이죠. 그러면 이런
뭐 팩트 체크를 한 결과 그럼 지금의 자산시장의 이 과대한 낙폭, 네. 두려움은 그럼 과연 코로나 이 오미 바이러스 때문인가? 오미크론 때문인가? 각국이 셔터를 닫아서 공급망 쇼크가 문제인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 우려감도 있지만 근데 그게 전부일까요? 그럼 뭐죠? 제가 볼 때는 이런 두려움이 있지 않은가 봐요. 위드 코로나 시대에는 코로나가 종식이 아니고 코로나와 함께 가는 시대입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의 두려운 게 뭐냐면 코로나가 간간히 간헐적으로 계속해서 나타날 거야. 오미뿐만 아니고 제2의, 제3의, 제5의 바이러스 계속해서 나타날 거야. 단 정기적으로 네. 간헐적으로 나타날 거야. 그래도 괜찮아. 왜냐하면 경구용이 있어. 백신이 있어. 아니면 괜찮아. 정부가 해줄 거야. 괜찮아. 중앙은행이 해줄 거야. 뭔가 대응 카드가 있어. 라고 했던 게 지난 1년이었어요. 네. 근데 앞으로는 딱 보니까 대응 카드가 있나? 이게 혹시 백신이 잘못될 경우 네. 아니면 개발된다 하더라도 코로나 이후에 전 세계의 민낯 중에 하나죠. 네. 지금 차트에 보시는 것처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백신이 전략적 무기가 돼갖고 서로 이타주의가 없습니다. 나 먼저 살고 말아야죠. 남이 죽든 말든 우리 국민이 먼저 살아야죠. 국수주의로 확 빠지는 겁니다. 자국주의로. 그러니까 백신이 발견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백신이 상용화된다 하더라도 전 세계로 확장된다는 것은 사실 시간이 엄청 걸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만 생각해 보면 공급 이슈 이런 것들이 코로나 이전으로 완전히 돌아가야지 해소된다고 본다면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러면 이게 오미크론의 이슈가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트리거일 수는 있지만 그 근저에는 뭐가 깔려 있는가? 네.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 두려움이 있지 않은가? 대응책이 없다. 근데 그럼 대응책이 왜 없냐라는 것을 제가 이제 데이터로 좀 말씀드릴게요. 네. 지난 1년 동안 놓고 보자고요. 코로나는 아마 전 세계에서 역사상 가장 빨리 극복한 위기, 경제 위기일 수 있습니다. 가장 빨리 극복한 리세션일 수 있어요. 왜 그렇게 가능했냐? 폴릭스 믹스라 그래서 국가와 중앙은행이 동시다발적으로 무한정 돈을 공급해서 자산 가격을 끌어올리고 먹고 살만하게 바꿨다는 겁니다. 물론 양극화를 초래했죠. 그런데 이 차트에 보신 것처럼 앞으로는 정부가 나서기는 좀 힘들어 보여요. 왼쪽 차트는 GDP 대비 정부 부채입니다. 파란색은 선진국, 회색은 이머징입니다. 네. 우리 인류 역사상 근대화가 접어든 다음에 부채가 가장 늘었을 때가 언제냐면 동시다발적으로 너 죽고 나 죽고에 미친 시기가 있었죠. 그게 2차 세계대전. 이때 GDP 대비 정부 부채가 선진국은 124%까지 갔습니다. 선진국 평균이에요. 그리고 이머징도 한 30%에서 40%까지 올라왔고요. 그러다가 정상 상태로 쭉 왔는데 최근 들어서 코로나를 이겨내는 가운데 GDP 대비 선진국의 정부 부채가 127%를 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전쟁 시기보다 훨씬 더 부채가 많다고요. 왜 이렇게 부채가 많냐 그러면 오른쪽 차트에 보시는 것처럼 네. 코로나 이겨내려고 재정 지원, 유동성 지원, 그러니까 가게한테 돈을 주고 국가 단위로 사업을 일으키고 네. 각 국가마다 GDP의 최대 40%에서 최소 14%, 그러니까 거의 한 미니멈하게, 에버리지하게 한 20에서 30% GDP 대비 정부 부채를 쏟아놨다는 것이죠. 자, 근데 이게 또 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겠죠. 네, 쉽지 않겠죠. 네. 그런 우려가 하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정부 부채가 괜찮았다면 네. 뭐가 문제죠? 오미크론? 물론 단기적인 우려가 있지만 돈 돈 쓰면 풀면 되죠. 되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돈을 못 풀 것 같다. 네. 그게 하나 우려감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폴릭스 믹스라고 하는데요. 하나는 정부가 돈을 쓰는 거고 네. 또 반대편에 하나는 뭐냐면 중앙은행이 돈을 쓰는 거예요. 그동안 중앙은행이 연준이 QE, 한국도 중앙은행이 금리를 상당 부분 안정적으로 가져가면서 많은 돈을 뿌렸지 않습니까? 전통적이건 비정통적이건. 근데 그 부분도 이제 못하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요즘 최대 이슈 중에 하나 인플레이션 압력. 이 인플레이션 압력의 여러 가지 수치 중에서 이 오른쪽 차트에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저는 단연코 지금의 인플레이션 압력은 연준이, 즉 미국의 중앙은행이 돈을 많이 풀어서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 버금가게 중국 정부의 유동성 확대가 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게 중국의 생산자 물가. 이게 현재 30년의 최고치 13.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길다는 건 뭐냐면 시차를 갖고 중국의 생산자 물가가 높다는 것은 뭐 다 아시겠지만 중국이 물건 만드는데 값이 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중국의 물건을 안 쓰는 나라가 없죠. 없죠. 그럼 전 세계에다 물건값이 오른다는 겁니다. 실제로 왼쪽 차트에 보시면 미국, 영국, 유로존, 한국까지도 네. 이건 소비자 물가예요. 네. 오른쪽은 생산자, 왼쪽은 소비자. 주요국들의 소비자 물가도 따라 오른다는 거죠. 중국이 전 세계 공장인데 아직까지는 물건을 비싸게 공급하다 보니까 비싸게 살 수밖에 없다. 그렇죠. 더구나 코로나 이후에 물건값이 없어서 더 팬텀 수요까지 붙어서 더 올라갈 룸이 있다. 자,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많은데 중앙은행 입장에서 어렵다고 다시 유동성을 돈을 풀어줄까요? 쉽지 않겠는데. 쉽지 않겠죠. 네. 네, 저는 이 두 가지 우려감이 네. 사실 오미크론보다 더 큰 근저에 깔려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스펙스픽하게 들어가 보면
그리고 다음 주에 FOMC가 있으니까요. 네. 이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좀 집중할 것 같아요. 왜냐면 자, 그래서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연준이 깜짝 선물 주지 않을까? 산타 선물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오미크론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네. 더 나아가서 미국 경제가 파탄을 일으킨다면 뭐 코로나 때는 안 그랬나? 뭐 그 인플레가 뭐 대수인가? 돈을 풀면 그만이지. 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럴 가능성은 좀 극히 적어졌다. 그리고 실제 오미크론 이후에 주요 연준의 위원들 중 특히 블러드 총재 같은 경우는 내년에 금리를 두 번에서 세 번 이상 올려야 된다는 멘트까지 최근에 했어요. 오미크론이 문제가 아니다.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미국은 금리를 올려야 된다라는 우려감도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금리는 아마 미국의 연준의 통화 정책은 현재 테이퍼링이라 그래서 테이퍼라는 게 영어로 보면 수도꼭지를 잠근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유동성을 점차 잠그는 듯한 모양새가 12월 달에는 좀 더 강하게 잠글 필요가 있다. 그러면 딱 자산시장은 벌써 싫은 거죠. 왜냐하면 오미크론 때문에 지금 센티도 안 좋아지고 뭔가 공급도 잘 안 되고 그런 돈으로 좀 틀어 막아줘야 되는데 미국 연준은 오히려 돈을 잠그게 생겼으니 이거는 여러 가지 정황상 다 안 좋아지겠다라는 이런 우려감들이 아마 다음 주 12월 FOMC에 상당 부분 있을 거고 저는 먼저 이것부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리가 아니면 미국의 통화 정책이 되게 호키시하게, 그러니까 되게 매파적으로 뭔가 자산시장에서는 좀 더 강압적으로 다가올 겁니다. 적어도 6개월 동안은. 지금부터는 미국의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 또한 테이퍼링 속도에 대한 강화, 연준이 생각보다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훨씬 더 빨리 오를 것 같은 시장의 우려감, 이런 것들이 자산시장의 센티를 상당 부분 억누를 수 있어요. 단, 감히 좀 이런 말씀 드리면 지금부터 되게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면 이 왼쪽 차트 한번 보시죠. 이 왼쪽 차트가 자 연준은 친절하게 이거 연준이 미국의 한국은행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중앙은행이에요. 얘네들이 분기 말마다 3월, 6월, 9월, 12월 달마다 친절하게 시장에 알려줘요. 뭘 알려주냐면 연준 위원들이 다 점을 찍는 그러니까 전망하는 점도표죠. 그렇죠. 점도표입니다. 내년 말에 금리가 어떻게 될까? 중간값이기 때문에 현재 제로금리에서 약간의 바이어스는 좀 있는데요. 이 파란색 보시면 지금까지 그러니까 9월 말 기준입니다. 아마 다음 주에 새로 이게 바뀔 건데요. 아무래도 내년도에 한 차례 정도 금리를 올리고 그러니까 내년 12월 말입니다. 2023년 말, 내후년 말에는 거기서 한 3번 정도 더 올리고 내후년 말, 3년 뒤 말에는 1.75까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순차적으로 금리 올리는데 되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올린다라는 게 연준 위원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정보를 다 알려줬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고 내리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상 가능한 만큼 올리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 다 우리 경제 주체들이 그에 대해 대비를 하니까요. 금리가 올릴 것 같고 내가 부채가 많은데 그럼 조금 더 이자를 많이 낼 것 같으면 현재 소비를 좀 줄이든지 아니면 일을 더 하면 되는 겁니다. 아니면 부채를 좀 줄이든지 다 대응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황색은 연준은 저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미국의 월가를 움직이는 해외 IB들이 아니다. 훨씬 더 빠를 거다. 저렇게 말만 저렇지 훨씬 더 빠를 거다. 도착지는 비슷한데 가정이 더 빠른 거네요. 그게 키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그거예요. 이렇게 시장이 연준이 바라보는 것보다 속도가 높았던 것에 대해서 우려감은 뭐냐면 먼저 올리면 더 많이 올리겠다. 빨리 올리면 더 빨리 도달하겠다. 이런 두 가지 우려감인데요. 해외 IB들도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지금 인플레이션 압력, 그럼 현재 상황을 놓고 보면 연준은 저렇게 내년 연말에 한 차례를 얘기하고 있지만 내년 상반기에 한 차례, 연말에 한두 차례 더 빨리 올릴 거고 내후년도 그럴 거고 그런데 결국 3, 4년 뒤에는 연준이 올리는 거나 시장이 올리는 거나 비슷하게 본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속도에 대한 우려감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레벨은 1.8, 1.75, 그러니까 2% 정도에 수렴할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많이 못 올린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시장에 강력한 메시지를 줄 건데 너무 빨리 알아도 금융시장에서 성공하기 힘들고요. 너무 뒤쳐져도 또 성공하기 힘들어요. 항상 반발짝 빠르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모두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부터 6개월 동안은 연준이 빠른 통화 정책에 대해서 상당 부분 스퀴즈 될 겁니다. 자금도 그렇고 센티도 그렇고 근데 그 이후의 상황 결국 속도라는 것이 학습 효과가 우리가 많이 받아들일 정도로 시간이 지나면 결국 얼마 못 올린다. 옛날처럼 기준금리를 0에서 5%, 7%, 10%까지 올리는 그런 형국은 아니다. 거기에 좀 더 방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죠. 결국에는
어느 정도는 올리지만 저금리로 계속 갈 수밖에 없다는 뜻인 건가요? 저금리의 정의가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저금리는 학술적으로 네. 잠재 성장률, 그러니까 중립금리라고 하는데요. 네. 중립금리 밑에 있느냐 위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금리 수준이 낮은 금리냐 높은 금리냐를 사실 경제학적으로 해석을 해요. 하지만 시장에서 보면 0%대는 저금리죠. 그리고 2%대는 고금리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제 0%대는 끝났습니다. 0%대는 탈피할 수 있다. 하지만 옛날처럼 5%, 6%까지 가기에는 오히려 요원하다. 안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죠. 제가 2022년도 두물머리 연간 전망의 네. 제목이 넥스트 스테이지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첫 번째 띠이 넥스트 레벨이에요. 넥스트 레벨이라고 요즘 많이 하죠. 에스파 때문에. 네. 네, 왜냐하면 이 금리의 레벨 자체가 좀 더 높아지는데 네. 옛날처럼 뭐 70년대처럼 5, 6%가 아니고 한 중위험, 중수익 그 정도 순으로 아마 높아지는 단계가 아마 2022년에 벌어지기 때문에 금리에 대해서 투자 전략을 짤 때 속도는 앞단에서 조금 상반기는 좀 두려웠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레벨에 대해서 상당히 안도감을 줄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